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의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약물 치료가 1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 치료를 잘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 원칙이라는 걸 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요새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뭐 시술이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 병원에 원장님 여러 분 계시거든요. 보면 여러 원장님들마다 약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 기준들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기준으로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또 원장님들도 경험이 좀 더 다르시기도 하고, 따라서 원장님들마다 나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난 좀 요 시기에는 좀 이렇게 수술 같은 것도 좀 권하기도 해, 이런 부분이 좀 다르신 것 같거든요. 저희 병 원장님 중에 그 안성훈 원장님이 워낙 전립선 비대증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안 원장님은 좀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안성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을 권유하는 기준이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기준도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의사들마다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길건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와 또 수술을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대증이 그럼 기준이 뭐냐, 또 그러면 커져 있으면 또 다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비대증이 생기고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가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연치 않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비대증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그쵸. 불편한 건 없지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치료에 대한 기준이 있고, 실제로 비대증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도 있어야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뭐 괜찮고 하면은 뭐 굳이 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조금 크다 하더라도 또 내가 편하고 그러면 뭐 사실 굳이 뭐 치료 필요 없는데, 실제로는 증상이 심하지만 또 참을성 많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뭐 대부분의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비슷하게 활동을 진료를 보시겠지만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사실 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증상들을 얘기할 때 이제 당연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상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먼저 듣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서 질문을 하고 체크하고, 저희가 쓰는 설문지 중에 그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그런 설문지가 있잖아요.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콕 집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환자분의 이야기가 그 치료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을성이 좋으신 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그쵸. 잘 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검사실에서 뭐 이제 전립선 초음파라든지 뭐 수지 검사라든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실 소견까지 종합해서 이 환자가 진짜로 편하고 이상이 없는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 정도 증상 정도는 원장님 어떤 증상이 환자 치료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있으세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증상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상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이 얼마나 약한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요도에 좁아짐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실제로 많이 가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자들한테는 듣는 편이고요. 데이터상으로 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광이 소변을 보고 나서 잘 비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검사를 어떻게 보통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검사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전립선 수치라고 하는 이 PSA를 혈액 검사로 하죠.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전립선의 크기나 뭐 모양, 안 좋아 보이는 병변이라든지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표면을 이제 직접 손가락으로 만져보죠. 이상이 있는지도 만져볼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심플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촬영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는 게 과연 전립선 크기가 얼마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뭐 하십시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더 개선된 좋은 수술 방식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굳이 약물 치료 안 하고 수술을 하는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배우기는 이제 약물 치료가 1차적인 치료다라고 그게 배웠잖아요. 원칙이죠. 사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 불편감이나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사실 그 환자들이 수술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쉽게 수술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정도 크기는 저는 절대적인 크기로는 한 50g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 크기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뭐 배뇨에 대한 기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크다고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많은 좀 선택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실 때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정보에서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의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약물 치료가 1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 치료를 잘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 원칙이라는 걸 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도 50g 미만인 분에 대해서 수술하신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느 정도 뭐 어느 검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시죠? 제가 소변 줄기가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방광이 소변을 잘 비워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크기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비뇨기과에서는 요속 검사라고 해서 소변의 속도를 측정하는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속이 절대적인 수치가 저는 최소 한 10ml/s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소변을 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하라고 하면 사실 쫄쫄쫄쫄 떨어지는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속의 수치가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났을 때 이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이 없이 다 깨끗이 비워야지만 정상인 건데, 이 남아있는 양이 한 100ml 이상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방광의 기능이 점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속과 또 잔뇨량 이런 부분들을 또 수술을 할 때 하나의 기준치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 같은 거를 가지고 판단하실 때는 어떤 거를 좀 크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약물을 잘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못 보는 환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약물을 복용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것 때문에 약을 복용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을 시켜보면 특정 증상들은 좋아지지만 특정 증상들은 남아있거나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권할 때 환자들한테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QOL, 삶의 질하고의 상관이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야간요의 빈도가 늘어나면 이 부분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야간요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치료하면 야간요도 많이 좋아지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환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방광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광의 기능이 많이 안 좋았던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실 정도 되면 사실 야간요가 2번이나 3번 이상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한테 너무 기대치를 올려놓고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야간류가 뭐 없어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남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보다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네. 그런가요? 지금 이제 뭐 수술을 어느 경우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면 보면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 안 하고 좀 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당연하죠. 어느 경우에 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신 분들, 불편감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검사를 다시 하고 그런 검사에서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없으면 환자분들한테 증상도 없으니까 그냥 경과만 관찰하시면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오셔라. 뭐 이 정도만 권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약물의 수능도가 좋고 뭐 부작용이 없고 또 약을 먹었을 때 전혀 안 좋은 증상 없이 소변 보는 증상이 다 해결된다고 하면 그런 환자도 굳이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해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인 환자들 같은 경우도 무리해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약물 치료나 이런 다른 보존적인 요법들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내 생명을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다 말들이 틀리니까도 사실 과연 내가 뭐 그쵸 누가 말을 믿고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과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 다 말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어쨌든 의사도 사람인지라 기준이 있다고 해도 또 본인 안에서 그 기준을 또 세세하게 나누는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병원마다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치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술 장비가 없는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조금 더 권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로 환자를 길게 보기보다는 빨리 수술만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만 권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의 약간의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같은 이런 수술 장비가 전부 다 갖춰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경험의 차이가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제가 이제 선호하는 수술도 있고 약간 비선호하는 수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수술을 많이 했고 잘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선호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그 말로 뭐 T인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고 F인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라서 네. T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별로 그 증상에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F인 선생님들은 너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환자분의 불편감을 좀 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치료의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숫자,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사람 또 환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서로의 이해도가 좀 넓어지면서 그런 치료를 방향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이런 자리 앞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길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자리를 종종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